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남부 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날씨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독이나 동남아 쪽 통계를 보면 두 가지 면이 다 보입니다. 날씨가 바이러스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막말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통계가 안 잡히는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가 기온이 떨어져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중동에서 의료 강국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 선진국들이 코땡땡 통계가 많이 잡힙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 이제 코땡땡이 나아질 거다라는 부분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날이 좋아지면 잦아들기 마련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가 지금 양쪽에 다 나와요. 지금 단적으로 적도 근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더 난리가 났거든요. 시체들 길거리에 그냥 시체 처리를 못해서 그냥 시체를 길거리에 그냥 박스 덮어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신종플루 때도 플루 바이러스가 9월인가 아무튼 겨울 아닌 때 절정기를 찍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걸렸었고, 분명한 건 날씨가 추우면 바이러스가 더 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지금 북반구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오면 남반구가 겨울이잖아요. 그럼 호주랑 브라질, 아프리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반구 겨울 때 다시 바이러스가 북방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여기다 변종 강한 거 하나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 이란 친구는 소식이 끊겨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란은 날씨가 선선해서 한 15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특히 홍콩, 대만 이런 데는 2, 3월에도 30도가 넘고 막 그랬거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파가 더디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와 전혀 상관없다는 통계도 또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통계가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어서, 물론 태국 친구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제 불만이 대단한데요. 태국은 더더욱이나 왕조 국가니까 실제로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전파가 더디다면 대단한 일이죠. 글로벌 워밍이 이런 때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도 영상이고 핀란드는 한 영하 25도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갔었을 때 영하 5도밖에 안 됐거든요.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로코가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모로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일하려면 대신 히잡을 벗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프랑스 회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했다니 참 재미있죠. 프랑스 회사는 이제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나요? 이를 완전 허용하거나 완전 금지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관용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그래서 대박이죠. 그래서 성인물도 프랑스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유럽 성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치는 것도 프랑스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채롭게 언어가 발달돼 있어요. I have sampled every language. French is my favorite. Fantastic language. Especially to curse with. It's like wiping your ass with silk. I love it. 근데 이 프랑스가 다이버시티 완전 금지로 돌아서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수십 년간 상승한 기온만큼이나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역시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0.2%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사망률이 증가했는데요. 하루에 3, 4천 명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사망률을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의문이 좀 있어요. 검사는 열심히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망자가 뭘로 죽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잘 안 합니다. 독일 친구에 따르면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 사재기는 좀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독일 스타일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친구가 보내준 미네의 모습인데요. 줄을 이런 식으로 서서 가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 보는데 2시간 걸렸다는 거고요. 한 번에 가게에 4명씩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재기는 줄어들었다고 해요. 독일은 법으로 마스크는 이제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해요. 근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가리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한국 정부는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통계가 입증하듯이 독일의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일단 공공의료가 받쳐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기본적으로 공공비중이 높지만 독일은 그중에 특이하게 민간 비중이 높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산소 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산소 마스크, 중증 병상 이런 게 독일의 캐파가 커요.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중증 병상은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유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암 수술 같은 거 해보시면 암 수술하고 한 3일 있으면 나가라 그래요, 병원에서. 왜냐면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병상을 돌려야 돈이 되거든요. 빨리 내보내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험사에서 입원 일당 같은 거 입원하면은 일당 얼마 나온다 그런 거 다 4일 이상씩 입원할 때 돈이 나와요. 왜냐면 4일 전에 병원에서 다 나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증 병상이 28,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인공호흡기가 25,0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거 평상시에 공간만 차지하고 다 노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돌아갑니까? 아니죠. 관리 인력 다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 인력만 뻘짓하고 있는데도 돈 날리고 있는 거라고요. 민간병원에서 이거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독일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독일이 부자 나라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태리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니까 되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재정이 넉넉한 동시에 이제 민간과 공공이 절묘하게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와 문화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국가에서 이걸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체계들을.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 10,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공공의료 예산 다 깎았죠. 2015년도에 메르스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감염병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좀 바뀐 게 역학조사관 60명인 걸 130명을 늘린 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늘어난 게 그냥 그나마 130명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검역관 숫자 늘리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계속 삭감하고 깎아가지고 검역관 계속 못 늘렸고요. 지금 네. 검역법 통과 안 시켜주셔가지고 현재 검역법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오염 국가라고 말을, 어느 국가의 오염이란 단어 어느 나라가 씁니까? 근데 검역법 개정 안 해주셔가지고 오염이란 단어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검역관들 뽑아달라 그랬는데 뽑아주지 않게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감염병 병원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산 삭감한 것도 국회에서 그렇게 예산 삭감하셨고, 네. 그다음에 국가 감염병 병원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규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별로 도와주는데도 별로 없어서 계속 못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질병관리본부를 뭐 독립하느냐 아니면 보건부랑 복지부를 뭐 독립하느냐 이런 얘기는 뭐 2차 조직 뭐 바꾸면서 하신다 그랬는데 4년 내내 싸우시다가 그냥 넘겨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고 좀 뭐 일을 좀 하시면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정쟁 벌이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럼 얘기 나왔던 것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우리 방역 체계를 높일 수 있겠네요. 아니 그것만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맞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씨발만 돈을 차게 먹기.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얼마나 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정도를 막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개편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준비됐던 걸 다 했어야 메르스를 완벽하게 막을 정도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까지 되는 감염병이 유행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종플루 플러스 메르스 같은 병이 우리나라에 돌려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거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답답한 건 저희가 메르스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방역 체계라든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능력이 좋아지려면 메르스 같은 게 3-4번 더 터져야지 아마 우리나라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상황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감염병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는 감염자 30명, 100명은커녕 뭐 30명 이럴 때부터 온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레거시 언론이든 뉴미디어든 관계없이 그냥 다 풀발해가지고 달려들고 책임져라, 그리고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그리고는 정작 뒤에서 실무할 때는 관련 예산 깎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독일 인구가 우리나라 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산소 마스크가 3배 정도 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북유럽 국가로 가보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앞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갑자기 한 방에 치고 올라갔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같은데 이제 스키 관광 갔다가 이제 걸려오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터키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확진자가 터키도 1,000명, 2,000명 수준 머물다가 하루에 1,200명이 터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 잔잔바리로 가다가 한 방에 다치고, 지금 감염자 수 높은 나라들이 그래서 다 선진국이에요.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란이에요. 이란도 중동에서 의료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진단도 하고 환자 수도 많고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란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태리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미 사태 터지기 전에 코땡땡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이태리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비를 하려고 검진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근 의료진부터 검진을 시작을 하겠죠. 검사해보니 이미 의료진 4%, 심한 데는 10%씩 의료진들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전파가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한 40만 되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요. 신림동 인구가 30만 좀 못 됩니다. 관악구 인구가 한 49만 정도 돼요. 근데 이 코딱지만한 동네에 코땡땡 확진자가 1,500명이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더더욱이나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소셜 디스턴싱 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거든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 안 되게 지금 높게 지금 확진자가 많은 겁니다. 핀란드를 제가 한두 달 전에 방문했을 때 확진자가 1명이었거든요. 그 확진자 1명이어서 자가격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2,000명 넘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늦었다고 보고 방역 전략이 아니라 무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가 핀란드 갔을 때 공항에 그 흔한 열감지기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여권을 이제 툭 바로 이제 기계로 통과하니까 심지어 검역도 없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통과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유럽 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이제 일단 복지가 워낙 좋고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80노인이 사우나하고 얼음물 뛰어드는 동네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택도 없죠. 노인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게 소유거리가 없으시니까 나가서 이제 막 뭐 하고 하시는데 모이시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령화 사회가 아닙니다. 고령 사회예요. 이미 2022년엔가 이제 진입 예정이었는데 2017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는 근간이 흔들릴 겁니다. 이거 자꾸 정치 문제로 젊은 세대가 문제네, 뭐 틀딱이 문제네 이러시는데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노년층에는 현재의 문제고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이 워낙 깨끗하죠. 북유럽이 실제로 가면 하이킹하다 시냇물 떠서 마시고 눈 퍼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취미생활도 아무래도 조금 건전하죠. 우리나라의 최초 생수가 진로 석수입니다. 그때 당시 물 사 먹는다고 미친놈 소리 들을 때예요. 그때 전략가들이 물이 기름값보다 비싸진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시냇물 그냥 떠먹고 등산하다 물 마시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이게 저 시골 깡촌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70년대까지, 여러분 70년대까지 강남이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영상에서 반지하 이야기나 강남이 상습 침수구역이었다는 얘기 했었죠.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가 방역 체계를 포기하고 치료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나라죠. 500인 이상 집회만 금지하고 일상생활은 다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스웨덴이나 영국이 주장하는 집단 면역 이론이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다 걸려서 60%만 걸리면 이제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빨리빨리 걸려서 이 고난을 빨리빨리 넘어가자는 전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스웨덴 친구가 보내온 거리 영상입니다. 스톡홀름 한복판 모습이에요. 자기 평생 출퇴근 때 이런 상황 처음 봤다 그럽니다. 영국도 NHS 의료 시스템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보리스 총리가 그냥 입구만 막고 봉쇄 대신 일상생활 그대로 다 사는 전략을 택했죠. 그래서 콘서트, 학교, 직장 전부 다 정상 운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고서에 50만 명 죽는다고 나왔거든요. 180도 말을 바꿨죠. 이게 말이 좋아 전략이지 이게 그냥 인해 전술이에요. 지금 당장 보리스 총리 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집단 면역 전략이 뭐 수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못 나오니까 형편 어려운 학생들이 밥 굶을까봐 선생님이 매일 18kg 도시락을 들러매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시락 배달을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이런 영웅들이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대응 전략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치명적인 약점 2가지가 있습니다. 코땡땡은 지금 치료돼도 다시 걸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땡땡 걸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게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진짜 병진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웨덴도 집단 면역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인터넷 5G가 콧땡땡을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기지국에 방화를 저질러서 곳곳에 지금 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은 100% 구라입니다. 통계가 다른 나라랑 반대로 가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일본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랑 그래프가 정반대로 간다고요. 누가 봐도 이거 구라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미쳤죠 이거 진짜. 여러분 일본이 GDP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세계 3위 국가가 3대 국가가 지금 이런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하겠다고. 코땡땡은 통상 그래프가 초반 발병을 내리다가 탄력받으면 탁 튀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완만해집니다. Flatten the curve라고 하죠. 중국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본은 초기부터 감염자 수가 안 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정식 연기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24일인가 올림픽 연기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3월 25일경부터 그래프 각도가 바뀌죠. 진해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질한 거죠 이게. 왜 아베가 올림픽에 생명 거는지는 지난 일본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진짜 재밌죠. 이거 제 뇌피셜인데 일본은 고령 국가라서 1년에 폐렴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럼 코땡땡으로 거기에 몇백 명 얹어봐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터트려서 의료 시스템만 붕괴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본은 지역 의료 체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공공의료는 뭐 붕괴져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일본은 방역 체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할지를 자신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베의 전략도 뭐 그게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간 같은 것도 이제 독성 있건 말건 뭐 맞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이제 축적을 해놓는 거죠. 국민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보시는지
우리 훌륭하신 아베 총리께서. 아베는 이 와중에 가정당 면 마스크를 2개씩 자그마치 5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해서 온갖 욕을 들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3명 있는 집은 뒤지라는 거죠. 더구나 일본 인구가 1억인데 500만이라니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진원지인 시국의 우땡이란 도시는 허베이성에 있는 중소도시예요. 인구 1100만 정도 됩니다. 서울이 인구 1000만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우한이란 도시를 은근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한이 삼국지에 나온 형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국에서 중소도시지만 중국이 워낙 크니까 우한이 서울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인구도 서울보다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만에 하나 코땡땡이 겨울에 북반구로 다시 오게 된다면, 그리고 서울을 강타한다면 그때는 정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대구 막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나 중국이 다 강제로 틀어막고 했던 것처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돼야 좋겠지만 중국은 사실은 이제 방역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중국 통계 조작이야 뭐 유명한데 어쨌든 간에 잡는 분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환자 발생률이 어쨌든 간에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우땡 도시 봉쇄령도 풀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싱가포르나 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과거의 전염병은 다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염병의 역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거 뭐 어차피 노딱 걸리겠지만 그냥 뭐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보는 건데요. 과거의 전염병은 다 콜레라, 패스트 이런 것들 다 박테리아였죠. 그러다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도 살아남는 법을 채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독성이 아주 강하지 않은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진화를 한 거죠. 어쩌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물 경제에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금하고 달러는 원래 서로 상호 대체제거든요. 둘 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둘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같이 상승했어요.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금리 인하 전에는 달러 강세가 강했는데도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간 거죠. 지금은 금리를 또 대폭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금, 오일, 주식이 같이 폭락했죠.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또 같이 질러대니까 푸틴은 이번에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 같아요. 2036까지 장기 집권도 달성을 했거든요. 시진핑처럼. 시진핑의 푸틴, 아베, 트럼프까지 이런 게 진짜 뉴 노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일이 하루에 30%씩 폭락했었죠. 몇십 년간 없었던 기현상입니다. 심지어 지금 오일 선물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오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뉴노멀적인 세상에 대해서 지구인 시리즈, 기생충 시리즈와 이란 시리즈로 이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